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장 분위기 좋을 때, 이럴 때 한번 거시경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기 침체 과정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수출이 버티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걱정 없던 자식이 사고를 치면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수출이 6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나오는 거. 이거 외환위기 처음이죠? 네, 처음 외환위기 이후에. 있는 네. 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무역 통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얼마 전에 발표되었다가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 지표와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었다가 8% 초반까지 떨어진 네. 걸로 보면 숫자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네.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지금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무역 수지 적자 폭은 많이 줄었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무역 통계니까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 수출 증가율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증가율로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어차피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첫 해에 이어서 두 번째 해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2021년 상반기에 우리 수출 증가율이 40%를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40%를 넘었던 것들이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상으로는 수출 증가율이 2.8%까지 네. 떨어졌습니다. 거의 제로 가까이까지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근데 무역 수지는 어떻게 그러면 개선이 되었느냐? 수입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이죠. 예, 그래서 수입 증가율이 가령 그 전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대가 훨씬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18%대 정도로 많이 떨어져 준 것이 그나마 무역 수지를 개선을 시켰지만 여전히 수출 증가율보다는 수입 증가율이 훨씬 높고 네.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빠지다 보니까 과거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을 자꾸 떠올리는 분들도 요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외환위기 직전에 계속 경상수지 적자 누적. 아직 뭐 경상수지는 흑자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서 이 중국 연관성, 이 박사님이 그쪽에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 대중 수출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지표에서도 그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과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통계에서는 대중 무역 수지가 그때 적자였다가 소폭의 흑자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5개월 연속 대중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적자를 기록을 네. 해왔었고 이번에 적자였다가 흑자로 반전된 것도 수출은 소폭 늘었는데 수입은 많이 줄어서 그나마 그게 흑자로 반전된 것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대중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고 특히 대중 수출과 관련해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은 많이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올해 5월 전후에서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입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해외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우리 수출도 위축된 게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중국의 내부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수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우리로부터의 수입도 위축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네. 위축되고 대만으로부터의 수입도 위축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통계를 보면 우리로부터의 수입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많이 늘고 있고요. 네.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그냥 중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중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 산업 경쟁력 이런 면에서 과거와 다른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무슨 우리 완제품을 팔아서 우리가 수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뭐 자동차를 판다든지 휴대폰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 조금 뼈아픈 부분인데요. 어차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 예, 뭐 저희 LG에서 만드는 가전제품도 그렇고 뭐 삼성의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현대차의 자동차도 예,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어차피 내수 시장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 못했고 주로 많이 팔았던 것은 중국은 어차피 그동안에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중간재, 중간재. 부품, 소재 그런 예. 쪽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무역 통계에서도 사실 그게 확인이 되었는데 대중 수출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그 위축되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중국의 수출품에 많이 들어가는 철강 또는 석유화학 제품 또는 기계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수출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던 쪽에서 좀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그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거의 따라왔다 또는 일부 분야는 뭐 앞질렀다 하는 얘기가 이 수출 통계로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일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에너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무역 수지 개선은 요원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에서 8% 초반까지 떨어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를 크게 넘었었던 우리의 수입 증가율이 18%대로 낮아진 게 사실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광물 가격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떨어져 준 것 때문이죠. 네. 한마디로 급등세가 진정이 된 건데 그 배경이 사실은 좋지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국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이 되었는가? 그 바닥에는 세계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질 것 같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미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나 광물이나 곡물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우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국제 가격의 급등세는 최근에 다소 주춤합니다만 네. 우리가 수입량을 많이 줄이기 어려운 품목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를테면 어떤 거죠? 뭐 방금 말씀드린 뭐 휘발유, 예, 뭐 천연가스, 예. 그리고 우리 주력 수출품에 들어가는 니켈이라던가 뭐 코발트 이러한 주요 광물 가격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수입 수요를 많이 줄이기가 어렵고 특히 그 가운데서 같이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원화 약세죠. 예, 국제 가격이 급등세는 진정되었지만 크게 떨어지고는 있지 않은데 그러한 똑같은 양을 수입하거나 똑같은 국제 가격을 치르고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그렇죠. 예, 원화로 환산했었을 때 수입액이 훨씬 더 크게 잡히는 거죠. 기업의 장부가 한참 나빠진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수입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가게는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물가 상승세가 저희의 전망으로는 올해 가을을 전후해서 어쨌든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빠르게 떨어질 걸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그러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은 부진하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위축되는데 환율은 또 뛰고 참 어떻게 보면 뭐 딜레마의 진퇴양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각국 중앙은행도 미국 연준이라든지 우리나라 한국은행 포함해서 물가와 경기 그리고 또 환율 이 사이에서 상당히 갈팡질팡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이창용 총재가 밝혔던 것처럼 경기 둔화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물가 안정을 훨씬 더 우선시해야 된다. 우선시할 거다라고 밝혔고 사실은 미 연준도 뭐 그러한 명확한 방향성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실패했다라고는 비판까지도 받다 보니까 최근에는 마치 당황한 것처럼 예고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에 미칠 악영향은 불가피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수요를 위축시켜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스탠스를 분명히 가져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 내지는 우리나라의 경기에 통화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야 뭐 기축 통화를 가진 달러를 가진 나라니까 미국 연준이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 연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는 갈 텐데요. 음. 제대로는 못 따라갈 걸로 봅니다. 아, 그 왜냐면- 제대로 따라가다 큰일 나죠. 네,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금리 인상 속도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미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이 됐죠. 예.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다음번에 한국은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를 중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빅스텝을 하더라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걸로 예상이 자이언트 되고 스텝으로 하는데 뭐. 네. 그렇죠.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그러한 추세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미 정책 금리 역전 폭은 1%포인트 이상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뭐 물가를 중시하는 거는 뭐 지금 다 공표된 사실이고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들여다봐야 될 게 경기하고 환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출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원화 약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음, 그런데 다른 나라 통화들 특히 달러와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현상은 원화의 약세라기보다는 매우 강한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는 맞는데 원화가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일본 정도를 제외를 하면 일본 엔화 정도를 제외를 하면 유로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여타 주요 통화들과 비교를 해볼 때 약세의 폭이 큽니다. 거기에는 뭐 독일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된 지 꽤 됐고 그렇죠. 그리고 매크로 상황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못 미칠 것 같고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 요인에 내부적인 요인들이 가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리를 올려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하더라도 원화 약세의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가령 강세로 전환시킨다라던가 그러는 건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글로벌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계속 그동안에 저희는 말씀을 드려온 게 올해 봄부터 지금은 인플레가 이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침체가 자주 회자되면서 금융시장의 관심이 침체 쪽으로 옮겨갈 거다라고 말씀을 네. 드려왔는데요. 아마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특히 올해 겨울을 전후해서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가 발생을 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하면은 더 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경기 침체, 수출 둔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끝으로 그럼 정부나 한국은행이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직효약은 없습니다. 네. 글로벌 달러 강세, 예, 국제적인 요인이고 세계 경제 침체 역시 전 세계적인 요인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이 둔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뒤집어 보면 당장 직효약은 없지만 예전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더라면 지금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었죠. 그렇죠. 산업 경쟁력 강화라던가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통 구조를 바꾼다라던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라던가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효과를 못 내더라도 나중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작습니다. 유류세 인하라던가 관세 환급이라던가 그보다 그렇죠. 몇십 원밖에 효과를 못 내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으면 몇백 원, 몇천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이고 그리고 범정부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낼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모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결국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해외 국제적인 변수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